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파란 눈에 붉은색이 감도는 머리, 붉은 피부에 오뚝한 콧날의 외국인들이 안중근 의사 동상 앞에서 추모 묵념을 합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국적이지만 일주일 뒤면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게 됩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특별 귀화를 결정했기 때문 헤이그 만구평화회의 때 이준, 이상설 열사와 함께 특사로 파견돼 일제의 침략을 세계 만방에 알린 이휘종 지사. 그의 외증손인 율리아 씨는 한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가 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Так как я очень люблю и горжусь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я решила заниматься,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х жизни, об их славных деяниях. 김경천 장군의 손녀인 옐레나와 갈리나 자매는 자신들의 아들, 딸까지 모두 7명이 한국 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Ким Гын Чен был вынужден эмигрировать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И он, конечно, мечтал, чтобы потомки жили в свободной Корее и посвятил этому всю свою жизнь. 김경천 장군은 만주와 러시아에서 무장투쟁을 한 독립운동가. 북한 김일성이 내세웠던 일제 무장투쟁 경력은 사실 김경천 장군의 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경천 장군은 1923년 동아일보에 일본군과 싸워 압승을 거둔 전과를 글로 남겼습니다. 김 장군의 손녀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Очень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известно такое высказывание, мудрость такая, что народ, не помнящий своего прошлого, не имеет будущего. Мы с этим совершенно согласны. Мы считаем, что должны зн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이희호 여사 일행은 광복절을 맞아 8.15 숫자가 담긴 이스타 항공을 타고 1시간여를 비행해 평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11년 김정일 조문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여사님의 평양 방문의 길이 여사님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와 왕래와 교류 협력의 길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북한 맹경일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이 여사는 북한의 국빈 전용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맹 부위원장은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원동현 제1부 부장에 이은 북한 대남 업무 책임자 3인방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여사는 대형 여성 종합병원 평양 산원과 옥류 아동병원을 잇따라 방문하며 3박 4일 방북에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여사와 김정은의 면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이 여사를 직접 초청한 만큼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짧게 이 여사의 방북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 여사와 일행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이번 방북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지난 1914년 개통돼 서울 용산과 원산으로 가던 경원선은 남북 분단으로 70년 동안 운행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경원선 남측 9.3km 구간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원 사업은 통일 대박을 선언한 박 대통령이 언젠가 닥칠 통일 시대를 차근차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 문을 걸어닫은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원선 복원 사업이 자신이 내놓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경원선이 복원되면 서울을 거쳐 철원과 원산, 나진과 핫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정부는 남측 구간 착공과 동시에 북한을 향해 북측 구간 연결 공사를 지원할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남북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일부 기간을 2003년 복원했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현재는 남북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 심학봉 의원의 대낮 성추문, 송영근 의원의 하사아가씨 발언, 고시 삼관왕 출신인 국회 사무처 직원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총 3차례 실시됐지만 이수한 의원은 단 5명뿐이라고 국회 여성가족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취업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고 정당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자세한 건 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논의되고 이런 게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해 한 차례 예방교육을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이수자 명단이 없고 올해도 계획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기 싫은 모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재용입니다. 야산에 흉기가 버려져 있고 경찰은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길가에서 44살 김모 씨가 5년 동안 사귀던 48살 이모 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 3곳을 흉기로 3차례 찔렀습니다. 최근 이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김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옷에 피가 묻은 채 도주하던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리 흉기를 자신의 등산용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찌그러진 차량 2대가 산길 하수로에 처박혀 있습니다. 50살 고모 씨는 부산 서구의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로 경찰 옆에 서 있던 48살 박모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뒷밤바 어찌 됐던가요? 어디가 있대? 뒷부른 거하고 뒷부른가 있는 쪽이가 많이 빠져가 있다. 고 씨는 경찰을 타고 달아나던 박 씨를 1km가량을 뒤쫓아가며 수차례 들이받았습니다. 6년간 사귀었던 박 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고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차례 계속 헤어진 이후에도 남자는 수차례 만날 것을 종용했고 여자가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고 씨는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한데요. 예. 대통령의 지난 발언 속에 그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정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도 그런 꼭 필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과제들 또 노동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실천을 해서 경제를 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을 강조했는데 예. 하반기 국정운영 키워드
잠시 후 어떤 키워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제작진이 정답을 얘기를 네. 했는데 핵심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근데 왜 노동개혁이죠, 지금? 지금 현재 노동시장 유연성,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휴가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굉장히 프레임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뭐 등등등등을 통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결국 일자리를 나누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과 같은 잡 쉐어링을 하자. 네, 그렇죠. 일자리 나누기 하자. 뭐 한마디로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국민 담화는 아마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역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노동개혁 부분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좀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 노총이 좀 노사정의에 복귀하도록 하고, 노사정의에서 정부가 좀 관철되도록 어떤 좀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봐지는데, 어쨌든 화두는 노동개혁이다.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다. 이 두 화두를 가지고 아마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관심이 특별산업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의 여부인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초안을 작성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현 한화 회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아마 법무부 초안이 나왔었고, 이를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봤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치인 특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관심이 저 경제인 특사였는데, 두 분이 모두 이 초안에는 이름이 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또 하나그룹의 집행유예 중이죠. 김승현 회장 모두 초안에는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그다음에 이번 주말을 거쳐서 마지막 이 수정안을 만든 다음에 월요일 날 청와대에 이게 탁 올라갑니다. 거기에까지도 근데 현재 분위기로는 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또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모두 이름은 오르지 않을까. 근데 14, 15, 16 지금 3일 연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3일 날, 바로 그 휴일 바로 전날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죠. 거기서 결정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두 명 모두 이번에 경제인 특사가 오를 것 같습니다. 실은 지금 롯데그룹이 난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고 반재벌에 대한 분위기도 있지만 굳이 법무부가 이번 초안에 이 두 명을 올렸다는 것은 이와는 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싶고, 또 하나 내일 또 좀 이따 발표하실 게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노동개혁의 또 핵심은 실은 기득권의 양보고, 대기업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당근을 미리 좀 하나 던져주는 그런 부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 역대 최대 특사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다만 이제 뭐 음주운전 사고자 이런 데 배제가 될 거고, 어떻습니까? 정치인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 네, 뭐 배제할 수 없겠죠. 사실은 뭐 최근 롯데 사태 때문에 여론이 오히려 뭐 재벌에 대한 반감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걸 더 넓힐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좁혀지는 게 아니라 넓힐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폭을 최근에 이제 지금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 이건 사실은 여론에서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하반기 전국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당도 물론 의지해야 되겠지만 여당도 의지가 되겠지만 대국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과 이 아울러서 국정 동력을 회복한다는 의미,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사면을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경제인 특사에 적지 않은 짐이 되고 있는 롯데 사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의 핵심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일본 L투자회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롯데 관계자도 이 L투자회사의 정체를 모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모른다고 했고 공정위가 하도 지적이 많이 되니까 어저께 롯데그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를 해서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자료를 모두 갖고 와라. 20일까지. 드디어 칼을 빼든 거죠? 칼을 빼든 겁니다. 해외 계열사라는 핵심이 이제 저기 표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1번 롯데홀딩스 지분구조와 정체 밝혀라. 그 다음 밑에 있는 L투자회사라는 게 뭐냐. L1부터 L12까지 있는, 뭐 L13도 있고 L17도 있거든요. 저곳의 정체를 밝히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호텔 롯데라는 곳이 우리 한국의 지주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홀딩스 주총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이 저 L투자회사의 지분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난 게 2013년에 호텔 롯데 회사채 공모하려고 할 때 그럼 주주 현황 밝혀라 했더니 그냥 접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숨기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소문은 L4만, L2하고 L4만 신격호 회장 거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 호텔 롯데에 나오는 저 L투자회사의 72% 갖고 있는 저건 모두가 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뭐 특수목적법인 혹은 차명회사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분위기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20일까지 롯데그룹 측에서 저 L투자회사의 정체, 실체, 누구 거며 어디 있으며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을 하면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사법 처리하는 게 신격호 총괄회장을 사법 그렇죠. 처리할 수도 있다는 하고 얘기죠. 본격적으로 공정위 스스로도 뛰어들. 그렇죠. 네, 비밀이 쌓여있는 이 L투자회사 L1부터 L12까지 지금 12개가 있는 건데 이렇게 12개로 지금 쪼개놓은 이유 그리고 한국 롯데에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신격호 회장의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후자부터 말씀드리죠. 왜 파악을 못했냐.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외국계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도 외국계 지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형식적으로 주소지, 이름 요 정도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호텔 롯데 L투자회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것도 그냥 외국계 회사인데 더 큰 문제가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위나 공정위에서 나 외국계 회사에서 파악을 쉽게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재계 5위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실은 외국계 회사니까 이 정도라면은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L투자회사의 정체 한 단서 네. 발견됐다면서요? 그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신격호 회장의 집이었다고 일본 네. 집을 이제 찾아갔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네, 보이는 저택입니다. L2를 찾아간 겁니다. 예. L2를 네, L2를 찾아갔더니 이제 시계미스 닷개오라는 예. 영패가 붙어 있었다. 하고 주위에서도 다 신격호 롯데 회장 거라고 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L2의 주소지가 저 집인데 실은 주소지가 저기라고 해서 그 L2의 지분이 이제 신격호 회장 거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는 뭐 하고요. 일단은 20일 날 롯데그룹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에서 첫 번째 실마리가 밝혀졌습니다. 네, L투자 회사들이 모두 이렇게 뭐 가설이긴 합니다만 신격호 회장의 차명회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왕자의 난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해도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닭줬던 개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표대결을 다 이겼다. 하더라도 한국 롯데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는 호텔 롯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한 20%도 안 됩니다. 네. 70% 넘는 게 L투자회사인데 호텔 롯데의 L투자회사가 모든 지분을 신동주 전 회장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가에게 주고 신동빈 회장을 배제시킨다면 한국에서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묘한 상황이 돼서 신동빈 회장 역시도 이 섣불리 반격에 못 나서는 것이 실은 L투자회사의 존재 때문이 아니냐. 이제 어제부터 이런 이제 추론과 반격이 나옵니다. L투자회사가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의 예. 뭐 차명 회사니까.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신동빈 회장의 반격이라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한국권을 날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 카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개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가서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야의 빅딜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공천을 한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네. 국민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 예비선거라고 네. 그럽니다. 이제 총선을 하면 총선을 2번 하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네. 후보 뽑는 선거 한 번 하고 뽑힌 후보끼리 이제 결선하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고 이거는 뭐 새누리당의 진작에 당론으로 채택한 부분이고 이제 약간 야당이 수세에 몰리면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 방식이 있고 독일 방식이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서울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후보에 대한 투표도 하고 정당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이 받는 득표율에 따라서 서울 지역에 공천했던 비례대표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네.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적 비례대표지만 이걸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지금은 전국적인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나눈다면 나누는데 그렇죠. 지금 권역을 나눠서 권역을 서울, 전국을 다 영남 6개로 이렇게 그렇죠. 나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딱 이야기하면 공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네. 공천 방식인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이 딱 두 사실은 가지입니다. 달라요. 전혀 다른 결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천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쪽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민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천 방식은 오픈 프라이, 국민들이 뽑아서 하는 공천을 하자, 이런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것은 자, 이제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지역별로 나눠서 뽑자. 왜? 그러니까 지역 구도를 이제 좀 깨워보자. 이제 이런 제안이 현재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권역별 비례대표도 제일 장점은 일단 사표를 방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당 같으면 영남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 35% 정도, 또 TK 가더라도 한 20% 정도의 득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야당이 30, 40%를 부산에서 득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좀 만회하자는 것인데, 반면 거꾸로 본다면 이게 너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두 가지입니다. 의석수를 늘리는데 반대하고 있고, 비례대표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의원 수가 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권역별, 부산이다 칩시다. 부산의 권역별 비례대표 공천은 누가 하죠? 부산은 친노의 아성입니다. 친노가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인당, 김인당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당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천제도는 여전히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각자 정치적 공방이지 양당 다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치고받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 룰 벌써부터 뭐 달아오르고 있는 것도 같은데, 만약에 지금 문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하면 영호남 따졌을 때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야당이 영남 지역에서의 일반적으로 득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저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구 16곳 당선에서 18석이 비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요. 되는데 수도권보다 오히려 영남의 야당의 노림수가 있다. 영남에서 이제 기본 득표율이 30%에서 40%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지역구 1인 한 지역구에 한 명만 뽑을 때는 한 명, 두 명밖에 당선이 안 됐는데 실제로 영남 지역 가면 한 20석 정도까지도 뭐 당선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계산도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진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선관위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141석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자유선진당이 5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나서 실제로는 지금 통합되어 있는 형태니까 과반수는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또 과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옳지 않다. 뭐 본인의 주장은 그랬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1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관철시킨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좀 어떤 극적인 어떤 제안을 쉽게 뿌리치긴 좀 어렵다. 그래서 어제도 본인 표현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이렇게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물 건너가고 권역별 비례에서 물 건너가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제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원식 교수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제도고,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이 동시에 안 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먼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남 지역 중심으로. 공천제도죠. 공천 학살이라는 논란을 없앤다면 영남 지역에 먼저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이 치고 나가면 됩니다. 다만 선거제도 문제는 문재인 대표도 300석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300석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 현재 비례대표가 56석 아닙니까? 100석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지금 현재 1대2 그 현재 권고안에 따라 한 이 문제도 안 되는데 현실 지역구가 한 40석 날아간다. 지금 현재 19대 의원들이 이걸 수용할 리가 만무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지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문 대표 이 같은 파격적인 빅딜 제안론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양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나누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빠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야당 안에서도 아직 합의가 좀 덜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 당론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를 제안했다가 사실은 따가운 문매를 맞고 이걸 사실은 약간 수면 아래로 좀 올리고 대신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권역별 비례표를 전면에 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이종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합의되지 않았던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즉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런 흐름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구도 타파에 좀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앞서야 된다. 그런 명분론이 힘을 좀 얻어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조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야권의 신당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고문 모습을 드러냈죠. 어제 박상천 전 의원 이제 문상 우리가 흔히 문상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그 문상을 마치고 앉는 테이블이 마침 그 유승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임채정 의원이 그랬습니까? 신당 만들어도 되겠네 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 앉은 지점이 아까 우리 강원식 교수하고도 대기실에서 얘기했지만 왜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하고 많은 테이블 중에 그 테이블에 앉으셨을까?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근데 어쨌든 이 셋의 만남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이 조금 그렇죠. 손학규, 유승민, 김부겸. 네, 어떻게 보세요? 당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림이죠.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 세 분의 공통점이 사실은 이제 또 중도지향적인 흐름들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합리적인 품성을,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합리적인 품성과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세 분이 공교롭게 또 앉으면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저런 문상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문상을 좀 다녀보면 사실은 뭐 커다란 메시지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좀 친근한 분들끼리 앉게 돼 있는데 의례적인 것은 어제 그 주변에 모두 다 야권 인사가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앉아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이례적인, 그러니까 셋의 만남도 만남이지만 그 주변에 뭐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이재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야권 인사들이었거든요. 야권 인사들이 있는데 홀로 유승민 의원이 앉아 있었던 모습이 저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상징적인 모습 아니었을까요? 강원식 교수가 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는 뭔가 하면 김부겸, 유승민 의원은 대구 동양 경북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 있었던 것이고 이제 왜 손학규 대표가 하필 그 자리로 갔느냐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어제 기자들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복귀할 거냐? 30분 만에 자리를 뜨고 다시 강진으로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복귀 가능성? 네, 뭐 나오실 때마다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어제 박상천 대표하고 저희 그 대목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천 대표, 손학규 대표는 박상천 대표의 민주당, 즉 이제 통합민주당 2008년에 당대표 시절에 이것도 이제 통합했던,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두 번의 통합을 하는데요. 한 번은 원민주당, 즉 동교동계와의 통합을 추진했고 두 번째는 친노를 붙이면서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을 붙이면서 2012년에는 통합을 해서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당이 좀 시끄러울 때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를 자꾸 나오는 건 아마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박상천 대표랑은 공동 대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도장을 찍어야지만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좀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계 복귀의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아직 없다. 또 다른 정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저희도 여동생 박근영 씨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한일 간 과거사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 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네, 박근영 여사가 국민 정서에 반한 줄 알면서도 소신 발언한 것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혈혈단신 가심 연루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었다. 대한민국을 구하라. 박다르크를 보았다. 잔다르크, 박다르크입니다. 네, 그리고 천황폐하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특별한 의미 없다. 영국 여왕이 여왕 폐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 각하라고 하듯이 지난날 청와대 생활에서의 그런 극존칭을 쓰던 언어 습관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창부수다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근데 뭐 이 두 분 얘기를 뭐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좀 논평할 가치도 없고 거리도 안 되는데 천황폐하 얘기는 청와대에 계셨으면 정확하게 외교적 표현을 써야죠. 일왕이죠, 일왕. 일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뭐 일본 사람들이 자기 왕을 천황폐하라 하지만 우리 공식적인 호칭은 일왕입니다. 일왕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틀리고 뭐 한데 어쨌든 뭐 좀 이렇게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지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은 것인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것이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정상화를 하려는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청와대가 좀 친인척 관리를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만 박근영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지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청와대가 손을 놓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고 어쨌든 친인척 관리 문제를 좀 엄격히 해야 될 것이고 일본 입장에 보면 일본과 인터뷰를 했는데 아베 입장에 보면 이게 지금 뭐 대박 아닙니까 사실은. 네. 대통령 여동생이 뭐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론이 뭐 저런 건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친인척 관리도 좀 엄격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부인 박근영 씨를 애국소녀 잔다르크에 비유해 박다르크라고 표현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영 씨,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건지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일본 사람들만 가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차라리 전쟁을 하죠. 그러면 전쟁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본과 싸움을 붙이고 교란 작전을 그렇게는 안 된다. 이간질도 안 된다. 시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친북 세력들이다. 네, 지금은 친일과 친미를 해야지. 그렇게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부부지간에도 계속 싸워야 돼요. 네, 당신이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실은 이제 네, 좀 굉장히 뭐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네, 본인은 확신인데 당장 저게 저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게 아까 이제 청와대 관리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팀이 그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박근영 씨가 회유를 나간다. 그렇으면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뭐 보안부터 뭐 경호 문제를 다 신경을 썼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디를 만난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한다면 사전에 인터뷰지도 대충 바라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렇게 이제 출연을 해서 말했던 말들의 메시지를 좀 보면 일본에서 크게 이용당할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엄청 공을 들이고 있고 국민들에게 임시휴가를 줘서 메르스 사태를 좀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방하는 저런 이야기를, 사실 저 논리대로라면 일본 천황을 뭐 폐하라고 할 정도면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도 수령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논리인데, 근데 저건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더 이제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실, 대통령 친인척 팀들이 이걸 좀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인식의 문제가 이미 일본 내의 보수 언론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표출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보면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고, 더군다나 이게 국가 전체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소신 발언은 아니고요. 틀린 발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고 저 논리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일본인들이 일본 조상에 가서 참배하는 거라는 저 논리는 실은 일본 극우 세력의 정확한 논리입니다. 극우 세력의 주장이고 논리죠. 야스쿠니 신사가 그 문제가 왜 된 거냐면은 거기에 수많은 전범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한 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논점됐던 게 전범들 빼고 자연스럽게 참배하라는 게 우리들의 주장이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어긴 채 전범도 두고 야스쿠니 신사를 둔 거부터 문제가 됐는데, 우리 박근영 씨가 앞부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조상들에게 참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앞부분은 어디에서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소신 발언이 아니라 틀린 발언이라는 걸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술이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신을 깨우는 경찰을 향해 고맙다는 말 대신 주먹을 날렸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새누리당은 성폭행 혐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음주폭행 혐의에 휘발린 모양새가 돼버렸죠. 김태현 변호사의 명쾌한 사건 브리핑 먼저 함께 하시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의 음주 사건. 며칠 전에 한번 더 일어났는데요. 8월 4일 오후 11시 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야당 새정치연합의 중진위원회 보좌관이 술을 먹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잠이 든 겁니다. 참 더웠을 텐데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깨웠더니 일어나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겁니다. 그 경찰이 맞고 나서 얘기를 했죠. 저는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관 경찰을 발로 차고 올라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현행범 체포됐는데요. 이 보좌관 술이 너무 취했기 때문에 새벽까지 조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술 깨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는, 그래 내가 때린 것 같긴 한데 술에 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술과 관련된 것, 작년에 또 김현 의원 사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새누리당은 여자,
새정치연합은 술, 여자와 술, 남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늘려달라, 세비 얘기 항상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는 일치단결해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보좌관 한 명이 바로 또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보좌관들의 잇따른 사고, 이걸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단순히 그냥 보좌관의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보좌관 관리를 잘 못한 것은 뭐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무난한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사실 국회의원보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 의정 활동들 대부분 보좌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이제 공직자인데 뭐 저런 형태의 술이 취해서 길에 자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경찰을 폭행하는 것도 그렇고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우리 강훈식 교수님이 보좌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소에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네, 아니 뭐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안쓰러운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무가 많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켜야 되는 본인의 어떤 도덕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가뜩이나 국민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보좌관까지 이런 부적절한 행위한 것은 뭐 누구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일반 폭행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 어떻게 됩니까? 공무집행방해. 근데 이제 술 먹고 기억 안 한다니까 봐주세요 그러겠죠. 만취상태 경찰 폭행, 기억을 못하겠다. 기억을 못한다고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피해자가 있고 뭐 생계가 명백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술 먹고 경찰 폭행하거나 공무집행방해가 대부분 다 술이에요. 다 술이 왼수인데. 그러니까 술 먹고 그래서 기억 안 납니다. 술 취하면 빌죠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전엔 그냥 대충 훈방 조치하거나 무슨 되게 처벌이 약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폭에 대한 얘기가 벌어지면서 경찰청에서 얼마 전에 지침을 내렸죠. 야 이거 술 먹고 하는 이 공무집행방해에서 엄단하자. 가급적 엄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기류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고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고 과연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은 성추문이고 야당은 음주 폭행이냐라는 얘기들 터져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바로 저 여당이죠. 네, 박희태 전 의원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 그랬죠. 참 시끄러웠었죠. 최근에 이제 모 방송 프로그램 하차한 강용석 전 의원은 또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 하여튼 여당은 성폭행 관련된 사건은 뭐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음주 폭행이 많았습니다.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음주 대리기사 시비 폭행 의혹이 있었고요. 임수경 의원도 탈북자 출신 대학생의 술집에서 폭언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김기태 의원은 대낮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 뭐 근절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게 참 여의도 정치 문화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 문화인데 이제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쇄신하는데 윤리특위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좀 불러드리자.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윤리위원장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끼리 매일 보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예를 들어 실수했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징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정말 뭐 법조계 출신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어떤 시선에 맞출 수 있는 외부인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벌백계를 해야 저게 좀 개선이 되지. 현 상태에서 대충 저러면 또 언론에서 또 시선이 멀어지면 또 유해무에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에 있는 보좌관인데 여의도 국회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그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끼리끼리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윤리위원회를 여니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하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지만 애서 여야는 이런 부분은 단합이 잘 되죠. 애서 이 문제 제기에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사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 사준 비옷과 장화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환경 호르몬을 사서 아이들에게 입히고 신긴 셈인데요.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그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이것만.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 가득한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장마가 기승인 여름철이면 인기 만점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아이들에게 입히고 신기는 것이다 보니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요.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산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가 사실은 몸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 범벅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비옷 9개와 장화 2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385배나 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건데요. 이번에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라는 이름의 화학 성분으로 암이나 불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용품의 경우 이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때 제조사가 이 함유량을 지키고 있는지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열대야보다 더 뜨거운 연예가 소식 한눈에 보는 키워드로 정리해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중 물들인 핑크빛 열애인데요. 한국 남자의 치명적 매력.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 남자의 치명적인 매력으로 이야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제 송승헌 씨와 요즘 유혁비 씨가 굉장히 화제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어제 뭐 인터넷을 달궜죠. 네. 어제 열애 사실이 알려졌죠, 처음으로.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들리냐 마냐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승헌 씨가 배용준 씨 결혼식을 참석을 해서 이 결혼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유혁비 씨는요, 2014년 첫 인증샷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첫 인연을 이끌어 왔는데 유혁비 씨가 28살이에요. 11살 차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승헌 씨가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2002년에 금분사가로 데뷔를 하고 2011년 제2의 왕조연으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제17회 상하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 2015년 영화 제3의 사랑으로 인연은 이제 사랑을 키워온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난 겁니까? 네. 처음 만났고 이 영화를 같이 찍으면서 가까워진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처음 인증샷을 남기면서 이 송승헌 씨가 첫 우리 이제 만남을 기념하면서 사진을 올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천녀유혼 다 기억하는 영화일 텐데 리메이크작에 등장을 하면서 중국에서 제2의 왕조현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잠깐 이 유혁비 씨 프로필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입니다. 네, 이제 아버지가서 굉장히 억만장자로 부동산 사업가로 유명하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혁비를 잡은 송승헌 씨가 땡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또 호화 저택까지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또 이제 중국 보도와 또 열애 인정을 한 송승헌 소속사랑 살짝 지금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중국 연예 매체 전민성탐은요, 이 송승헌 씨와 유혁비 씨가 같은 차를 타고 이 별장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하룻밤을 거기 같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신에 이 조부모님을 배웅하는 부모님이 발견이 되면서 이거는 심상치 않은 사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가족을 만났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가족을 만났으면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심상치 않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신에 송승헌 씨 소속사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걸로 중국 언론 보도에서 조금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열애를 서로 만나고 있는 것, 관심을 갖고 만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인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이렇게 미녀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좋겠네요, 송승헌 씨. 제가 봤을 때 중국 여배도 부럽습니다. 제일 이쁜 분이 저는 유혁비 씨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항상. 네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루에. 좋겠다, 송승헌,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남자들이요.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여자들과 일본 여자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시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여자들 좀 세다고 그러잖아요. 대륙녀의 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국 남자들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남자는 강해 보인다는 거죠. 일본은 전혀 반대로 보는 거죠. 일본은 아무래도 남자가 좀 셉니다. 약간의 그런 뭐 문화도 좀 있고. 그런데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볼 때는 일본 남자에 비해서 좀 부드럽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의 이 반도국의 지리적인 특성상 양쪽의 어떤 성격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여자든 일본 여자든 자국 남자에게서 없는 측면이 한국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전혀 상반된 측면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일본에서도 인기 있고 한국에서도 인기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인기 있고 그래서 한류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뭐 그런 분석들이 좀 있죠. 유혁비가 웨이보에 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다. 뭔가 하트를 2개를 올리시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트가 하나가 아니라 2개네요. 네, 조그만 하트를 2개. 네, 두 분의 열애 좋은 결실로 또 이어졌으면 싶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보다 뜨거운 극장가 소식이네요. 네. 넥타이를 잡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요즘 8월에 굉장히 대작이 개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살, 그리고 또 미션 임파서블, 베테랑이 굉장히 개봉을 하면서 흥행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제자 베테랑이 지금 개봉을 하면서 이 두 영화를 다 이겼습니다. 이제 왜 넥타이를 잡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베테랑이 어제 개봉하면서 다 이겼습니까? 예, 네, 그렇죠. 전체 관객 수는 아직 아니지만 하루 관객 수를 따졌을 때는 두 영화를 눌렀네요. 네, 아직까지 어제가 개봉일이었기 때문에 베테랑의 하루 관객 수가 높았던 것 같고요. 이 각자 영화의 재미가 또 다르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8월 영화계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8월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영화계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약간 뭐 남량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대작들이 8월에 좀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여름 또 블록버스터 계절 아니겠어요? 네. 방학 있죠. 학생들 많이 보죠. 그다음 또 휴가도 있는데 휴가 뭐 멀리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popcorn에 콜라 마시면 또 휴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이 극장가가 대목인 거고 저 새 영화 중에서 제가 암살은 봤어요. 예. 저는 개봉한 날 봤는데 암살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제 예상에는 1000만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션 임파서블이랑 베테랑은 안 봤는데 제가 다음 주까지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넥타이를 잡아라라는 건 그만큼 1000만을 만드는데 직장인 남성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8월에 개봉하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관람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멀리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오기 때문인데 이 가족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상 30대 직장인을 잡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넥타이 관객의 시선을 잡을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이 나올 거라는 영화도 추측이 많고요. 이제 넥타이 쪽만 잡으면 아무래도 베테랑이 이 두 영화를 올 여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넥타이를 잡으면 정말 1000만을 넘을 수 있는 게 가장 영화를 안 보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에요. 그렇죠. 영화 볼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넥타이 부대까지 극장하러 온다라고 하면 그 영화는 대박 났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기나긴 진실 공방 벌이고 있는 김현중 씨.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새로 나온 점 보죠. 언론 프레이 이제 그만.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상 이제 양측이 1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진흙탕 싸움 속에서 대중들도 아마 이제 지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자로 김현중 씨 전 여자친구가 출국 금지령까지 내려지면서 굉장히 연달아 쏟아지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대중들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여자친구를 출국 금지했는데 출국 금지 시킬 정도로 중한 지금 처벌인가요? 우리가 뭐 출국 금지했다고 해서 김현중 씨 여자친구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단정할 건 아니고 일단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를 고소한 게 무고, 공갈, 명예훼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자적 이제 중죄들이거든요.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자친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출국 금지한 것 자체가 그 여자친구의 혐의를 입증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이재만 변호사, 김현중 씨 측의 변호사는 여자친구, 즉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입장인데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사적인 걸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고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이재만 변호사는 그 김현중 여자친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예전에도 이 똑같은 문자 메시지 아니지만 그 전에도 뭔가 어떤 사적인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게 명예훼손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 양쪽 변호사님들 주문하고 싶은 건요. 양쪽 변호사 언론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검찰의 수사 결과 법원의 재판에서 밝혀지면 될 걸. 이재만 변호사랑 저쪽에 선종문 변호사 두 사람 다 지금 언론 플레이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이건 좀 잠시 지양하는 게 본인들의 의뢰인인 김현중 씨와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같은 변호사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뜨거운 연애 키워드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